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이 책의 펴낸 곳은 국일미디어이고요. 김창성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20세기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신심리주의 문학의 걸작, 현대문학의 고전으로 칭송받는 대하소설이죠. 문학사적인 비중과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난해하고 방대한 분량 탓에 전 권을 완독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어 하지만 선뜻 손에 잡기 어려웠던 작품. 김창성님의 재번역으로 국일미디어에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옴으로써 조금 더 친근하게 프루스트의 문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마치 수상록이나 명상집을 읽는 듯 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앓기 시작한 신경성 천식으로 인해 몸이 약했는데요. 어머니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주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르주 상드, 빅토르 위고, 조지 엘리엇, 발자크 등의 작품을 즐겨 읽었다고 하네요. 천식 때문에 태양광선, 거리의 소요, 향수의 냄새도 참기 힘들어서 거르크로 밀폐된 내실에서 침대에 누워 글을 썼는데요. 이 책은 38살에 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작품 하나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앙드레 모루아는 그 지난한 과정을 시간에 맞서는 정신의 긴 투쟁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 책은 나의 독백으로 시작해서 무의식의 기억을 통해 인간 심리의 심층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7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완네 집 쪽으로,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 게르망트 쪽, 소돔과 고모라, 갇힌 여인, 사라진 엘베르틴, 되찾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 중 제1부 콩브레입니다. 콩브레는 소설 전체의 모든 테마와 사건에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인데요. 소설의 첫 부분과 중간 이후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문장의 맛은 탁월하게 멋집니다. 우리의 과거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가 언제든 사물을 통해 되살아난다고 하지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과거와 조우하게 될까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 1부 콩브레 전편의 소고기자 제1편의 서장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때로는 촛불을 끄자마자 즉시 눈이 감겨서 잠드는구나 하고 생각할 틈조차 없는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반시간 후 잠이 들었어야 할 시각이라는 생각에 깨어난다. 아직 손에 들고 있으려니 여기는 책을 놓으려고 하며 촛불을 불어 끄려고 한다. 조금 전까지 읽고 있던 책에 대한 회상은 깜빡한 사이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회상은 야릇한 모양으로 변한 것이다. 곧 책에 나온 성당, 사중주,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 옴기니의 번역, 1552년 2월, 전해 가을부터 북부 이탈리아에 진격했던 프랑스군은 이틀 동안의 격전 끝에 독일 황제이자 스페인 왕인 칼 5세군에 대패하여 전선에 있던 국왕 프랑스와 1세는 포로가 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음. 와의 대결 등등이
흡사 나 자신의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깨어난 후에도 얼마 동안 계속되는데 그것은 나의 이성에 별로 어긋나지 않지만 단지 비늘처럼 눈을 덮어버려 촛불이 이미 꺼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을 방해한다. 다음, 그러한 여겨짐도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시작한다. 마치 윤회 전생하고 나서의 전생의 사념들처럼. 서작의 주제와 나는 서로 분리되어 그 주제에 골몰하거나 말거나 나의 마음대로다. 나는 곧 시력을 회복하여 나의 주의가 캄캄한 데에 놀라지만 그 어둠이 나의 눈에는 쾌적하고도 아늑하다. 아니, 나의 정신에 어둠은 까닭없는 불가해한 참으로 아련한 것처럼 되어서 아마 더욱 쾌적하며 더욱 아늑한지도 모르는 일. 몇이나 되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해 본다. 열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멀리 또는 가까이 숲속 새의 노래처럼 거리를 알리며 나그네가 다음 역으로 서둘러 가는 적막한 들판의 넓이를 나에게 그려 보인다. 나그네가 걸어가는 오솔길은 새로운 고장, 익숙하지 않은 행위, 아직도 밤의 고요 뒤에 뒤쫓아오는 남의 집 등잔 밑에서 나누던 최근의 잡담이나 작별 인사, 머지않은 귀가의 기쁨 따위에서 일어나는 흥분 때문에 그의 추억 속 깊이 새겨지리라. 나는 베개의 예쁜 볼, 토실토실하고 싱싱한 우리들, 어린 시절의 볼과 같은 그 볼에 나의 볼을 살짝 댄다. 회중시계를 보려고 성냥을 긋는다. 오래지 않아 자정. 그것은 예컨대 이러한 시각이다. 병을 무릅쓰고 나그네 길을 떠나 생소한 여관에서 묵어야 했던 사람이 발작으로 깨어나 문 밑에 먼 동에 트는 햇살을 보고서 기뻐하는 시각. 고마워라. 이미 아침이다. 곧 하인들이 일어나겠지. 초인종을 울릴 수도 있겠지. 도와주러 오겠지. 편해진다는 희망에 아픔을 참는 힘이 솟는다. 바로 이때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발소리가 다가왔다가 멀어진다. 문 밑에 광선이 사라진다. 자정인 것이다. 지금 가스등을 끈 것이다. 마지막 하인은 가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약 없이 밤새도록 괴로워해야 한다. 나는 다시 잠든다. 그러고 나서는 이따금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어도 잠시뿐 판자가 말라서 갈라지는 삐걱대는 소리를 듣거나 눈을 뜨고 어둠의 만화경을 응시하거나 모든 게 잠겨있는 잠을 의식에 비추는 순간적인 빛으로 맛보는 것 같은 매우 짧은 잠시뿐. 세간과 방,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도 그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한 모든 게 잠겨있는 잠의 무감각에 금세 합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잠자는 동안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어린 시절의 어느 시기로 쉽사리 돌아가 그 무렵의 유치한 공포, 종조부가 나의 고수머리를 잡아당길 때 느낀 공포와 같은 것을 다시 느낀다. 이러한 공포는 고수머리를 자르던 날, 이야말로 나로선 새 시대가 시작된 날 이후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 고수머리를 자르던 일을 망각하고 있다가 종조부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용케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 그날의 일이 상기된 것인데 그래도 나는 신중하게 베개로 머리를 푹 둘러싸고 다시 꿈나라로 돌아간다. 때로는 이브가 아담의 한쪽 갈빗대로부터 태어났듯이 한 여인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바르지 못한 자세를 취한 넓적 다리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그 여인은 바로 내가 맛보려고 했던 기쁨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나는 그 여인이 나에게 기쁨을 주리라고 상상한다. 나의 몸은 그 여인의 몸 안에서 나의 체온을 감촉하여서 그것과 합치려고 하다가 깨어난다. 내가 지금 막 헤어진 그 여인에 비하여
딴 인간은 매우 소원하게 된다. 나의 볼은 그녀의 입맞춤에 아직 뜨겁고 몸은 그녀의 몸짓 무게로 빡짝지근하다.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여태까지의 삶에서 알고 지내온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일념에 심신을 집중시키려고 한다. 마치 숙망의 도시를 제 눈으로 보려고 길 떠나는 사람들, 몽상의 매혹을 현실 세계에서 맛볼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처럼 차츰차츰 그녀에 대한 추억은 사라지고 나는 어느 결에 내 꿈의 아가씨를 망각하고 만다. 잠든 인간은 시간의 실을, 세월과 삼라만상의 질서를 자기 몸 둘레에 동그라미처럼 감는다. 깨어나자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찾아 거기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점과 깨어날 때까지 흘러간 때를 삽시간에 읽어내는데 종종 그것들의 열은 서로 얽히고 끊어지고 만다. 잠 못 이루는 밤의 새벽녘, 평소에 잠자는 자세와 다른 자세를 취하고 독서하다가 잠들었을 때 단지 팔의 위치가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태양의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있으므로 눈뜬 순간에는 이미 일어날 시간인 줄 모르고서 지금 막 잠든 줄로 여길 때도 있을 것이다. 보다 바르지 못한 어긋난 자세, 예컨대 저녁 식사 후 팔걸이 의자에 앉아 옅은 잠이 들기라도 하면 무질서한 세계에 빠져 대혼란은 극에 달하고 마법 의자에 앉아 시간과 공간 속을 전속력으로 달려 눈꺼풀을 뜬 순간 어쩐지 딴 나라에서 몇 개월 전에 취침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단지 침대에 눕고 거기에다 잠이 푹 들어 정신의 긴장이 완전하게 풀리는 것만으로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정신은 나의 몸이 잠들고 있는 곳을 종잡지 못한다. 그리고 오밤중에 눈 뜰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첫 순간 내가 누군지조차 아리송할 때가 있다. 나는 동물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극히 단순한 원시적인 생존감을 갖고 있을 뿐 나의 사상은 혈거인의 그것보다도 더 빈곤하다. 그러나 이러한 때 추억,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추억이 아니고 지난날 내가 산 적에 있는 곳 또는 가본 적에 있는 것 같은 두세 곳의 추억. 이 하늘의 구원처럼 이 몸에 하강하여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허물로부터 이 몸을 건져준다. 나는 삽시간에 문명의 몇 세기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첫째로 석유 등잔, 다음에는 깃이 접힌 셔츠 따위들이 어렴풋이 눈에 비치는 영상에 의해서 자아의 본래 모습이 점차로 꾸며져 나간다. 우리 둘레에 있는 사물의 부동성은 모르면 몰라도 그 사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물 자체라는 우리의 확신, 다시 말해 그 사물에 대한 우리 사고의 부동성에 말미암은 것이다. 어쨌든 내가 그런 모양으로 깨어날 때 나의 정신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애를 쓰는데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사물이, 고장이, 세월이 어둠 속 나의 둘레를 빙빙 맴돈다. 지나치게 잔 나머지 옴짝달싹 못하는 나의 육신은 그 피로의 정도에 따라서 사지의 위치에 표점을 정하고 나서 벽의 방향과 세간의 자리를 추정하고 몸이 누워있는 방을 다시 구성해 이름 붙인다. 육신의 기억, 갈빗대에, 무릎에, 어깨에 남아있는 기억이 지난날 육신이 누웠던 여러 개의 방을 잇따라 그려 보여준다. 그러는 동안 육신의 둘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상상된 방의 꼴에 따라 자리를 변경시키면서 어둠 속에 맴돈다. 그리고 나의 사념이 때와 꼴의 문지방에서 망설이며 겨우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같은 집임을 확인하기에 앞서 한편 나의 육신 쪽은 방마다에 대하여 침대의 종류, 방문의 위치, 창문의 햇살 구멍, 복도의 존재를 내가 그 방에서 잠들었을 때나
깨어났을 때 머리에 떠올랐던 사념과 함께 환기한다. 관절이 굳은 나의 옆구리는 제 방향을 알아차려고 예를 들어 청개 달린 큰 침대 속에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워있거니 상상해본다. 그러자 곧 나는 이런 어머니가 잘 자라는 저녁 인사를 하시러 오지도 않았는데 잠들어 버렸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이러한 나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다. 나의 육신, 깔고 누웠던 옆구리는 나의 정신에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과거를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어 가는 사슬로 천장에 걸어놓은 항아리 모양의 보헤미아 유리제 야등의 불꽃이라든가 시에나산 대리석의 벽난로를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콩브레의 나의 침실, 조부모 댁에서 지내던 먼 옛 나날, 정확하게 상기되지 않고 나에게는 어쩐지 현재의 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곧 아주 말짱하게 잠이 깰 때는 보다 뚜렷하게 밝혀지리라. 그 다음 다른 자세의 추억이 나타난다. 벽이 딴 방향으로 가버려 나는 시골에 있는 생누 부인 댁 나의 방에 있다. 아차, 벌써 10시는 되었을 것이다. 만찬이 끝났을 것이다. 저녁마다 생누 부인과 함께 산책하고 돌아와서 만찬복으로 갈아입기에 앞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너무 잔 것 같다. 왜냐하면 콩브레 시절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콩브레에서는 산책으로부터 귀로가 아무리 늦어도 창문 유리에 석양이 아직 붉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보곤 하였다. 탕송길에 있는 생누 부인 댁에서 보낸 생활은 그러한 생활과는 다른 생활로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기쁨도 달라서 밤에만 외출하여 옛 어릴 적에 햇볕을 쬐며 놀던 그 길을 이번에는 달빛을 받으며 걸어간다. 그리고 만찬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내가 깜빡 잠들어 버리는 방. 그것은 산책해서 돌아오는 길에 밤 속에 홀로 켜져 있는 등대처럼 그 램프의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내가 멀리서 알아보는 그 방이다. 어렴풋하고도 소용돌이치는 이러한 상기는 항상 몇 초밖에 계속되지 않는다. 내가 있는 장소에 대한 상기의 짤막한 불확실함은 자주 그 불확실함의 여러 원인을 따로따로 추측하는 판별력을 주지 않는다. 달리는 말을 우리가 구경하면서 영사기가 나타내 보이는 연속적인 자태를 실제로 분리해서 판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애에서 돌아온 방들을 때로는 이것, 때로는 저것을 상기하다가 드디어는 깨어남에 뒤따르는 긴 몽상 시간에 그러한 모든 방을 상기하게 되었다. 겨울의 방, 그것은 참으로 잡다한 것으로 엮어 만든 보금자리이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새의 기술을 본떠 베갯잎, 이불깃, 숄의 끄트머리, 침대 가장자리, 대바 로즈지의 일부마저 함께 뒤범벅으로 섞어 바르고만 둥우리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잠자는 그러한 방이다. 혹한에 바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느껴 그것이 기쁨이 되는 방, 혹은 밤새도록 벽난로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따금 다시 불꽃이 타는 타다 남은 장작의 환한 빛이 반짝거리는 연기 밴 따스한 공기, 이러한 공기에 커다란 외투를 두른 채 잠잔다. 그리고 이 외투는 촉지되지 않는 침소와도 같은 것, 방 자체의 한가운데에 팬 따뜻한 동굴, 다시 말하자면 창가에 가깝고 벽난로에서는 멀어 바깥 공기 때문에 냉랭한 모퉁이에서 얼굴을 서늘하게 하려고 불어오는 바람이 잘 통하는, 따라서 주위의 온도가 끊임없이 부동하는 방열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방. 이것이 겨울의 방이다. 여름의 방, 그것은 후텁지근한 밤과 하나가 되기를 즐기는 방. 빠끔히 열린 덧문 너머로 달빛이 침대의 다리까지 그 마법의 사닥다리를 던지는 방. 광선의 뾰족한 모에서 산들 바람에 한들거리는
곤줄박이처럼 거의 한 데서 자는 흥취가 나는 방이다. 때로는 처음으로 묵는 밤까지 그다지 겁살스럽지 않았을 만큼이나 쾌적한 루이 16세풍의 방. 작은 기둥이 가볍게 천장을 버티고 그것이 매우 우아하게 간격을 두면서 침대의 소재를 나타내어 침대에 여유를 주는 방. 때로는 이와 반대로 넓이가 작은 데 비해 천장이 매우 높다랗고 2층 건물만큼이나 높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패고 그 일부분에 마호가니가 덮여 있고 첫 순간부터 맡아본 적이 없는 쇠풀 냄새에 속이 메스꺼워지고 보랏빛 커튼의 저기와 나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짓거리는 괴종의 오만한 무관심에 압도 당하던 방. 게다가 거기에는 사각형 다리가 달린 기괴하고도 냉혹한 거울이 방 한쪽 구석을 비스듬히 막고 내 평소의 시야의 다사로운 충만 속에 날카롭게 파고 들어와 거기에 뜻하지 않은 적지를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방에서 내가 눈을 치뜨고 근심스레 귀를 기울이고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심장을 두근거리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나의 사념은 정확하게 방 그대로의 꼴이 되어 그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천장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려고 여러 시간 동안 흩어지기도 하고 위로 늘어나기도 하면서 몇몇 밤을 잠 못 이루어 괴로워하던 끝에 드디어 습관이 커튼의 빛깔을 변경시키고 괴종을 침묵시키고 본체 많지 않은 인정머리 없는 거울에 연민의 정을 가르치고 쇠뿔 냄새를 깨끗이 쫓아내진 못했을 망정 그다지 코 찌르지 않게 하고 눈에 거스리는 천장의 높이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습관, 능란한 솜씨지만 매우 느릿느릿하게 이 지배인은 우선 우리의 정신을 몇 주일 동안 임시 배치 속에 가두어 두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어쨌든 습관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신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습관이라는 것이 없고 단지 정신상의 수단으로 축소하면 주어진 방을 살만하게 만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이제 말끔히 깨어나 있다. 몸을 마지막으로 뒤치고 확실성을 주관하는 천사가 모든 것을 나의 주위에 정착시켜 나를 나의 방 안, 이불 밑에 누이고 서랍 달린 옷장, 책상, 벽난로, 거리로 난 창문, 2개의 방문 따위를 어둠 속에서 대략 제자리에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눈 뜨는 순간에 몽롱한 상태로 한순간 영상이 또렷하게 그려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눈에는 보이는 걸로 여겼던 그 여러 초소에 내가 이미 있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소용없는 일이니 기억에 흔들림이 생긴 것이다. 보통 나는 금방 잠들려고 하지 않는다. 흘러간 옛 우리 집의 생활, 콩브레에 있는 대고모댁, 발베크, 파리, 동시에르, 베네치아, 그 밖의 고장에서 지낸 생활을 회상하거나 여러 고장, 거기서 친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해 보고 듣던 것을 회상하며 밤의 대부분을 보내곤 한다. 콩브레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곁을 떠나 잠 못 이룬 채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할 침실이 날마다 땅거미가 질 때부터 잠자러 갈 때까지의 기나긴 동안 내 불안의 괴로운 중심이었다. 그러한 저녁 너무나 처량한 나의 꼴을 보다 못한 집안 사람들은 내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환등을 보여주는 야근 생각을 해내어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내 방에 등잔에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환등은 고딕 시대의 인류 건축가와 그림 유리의 거장을 본떠 투명하지 않은 사방벽을 촉지되지 않는 아롱진 광채로 다양다색한 초자연적 환상으로 바꾸어 버려서 흡사 순식간에 너울거리는 그림 유리를 보는 듯 거기에 가지가지의 전설이 그려졌다. 그러나 나의 슬픔은 더해만 갔으니 방의 습관이 몸에 밴 덕분에 잔다는 고통을 빼놓고는
나에게 방이 견딜 만한 것이 되었다가 그러한 변화만으로도 그 습관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방으로 생각되지 않고 마치 기차에서 내려 처음으로 도착한 호텔 또는 산장의 방에 있는 듯 나의 방에서 나는 불안해하였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 읽겠습니다. 엄마는 나의 침대 곁에 앉았다. 가지고 온 것은 프랑스와 르샹피, 그 불그스름한 표지와 뜻모를 제목. 여기서 샹피는 옛 방언으로 버리나기, 압이 없는 아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책의 뚜렷한 개성과 신비스러운 매력을 주고 있는 성 싶었다. 나는 아직 본격적인 장편소설을 읽은 일이 없었다. 조르드 상드가 장편소설가의 전형이라고 남들이 말하는 걸 듣고는 있었다. 이런 것이 이미 프랑스와 르샹피 속에 뭐라고 형용 못할 감미로운 것이 있을 걸로 상상하게 하였다. 호기심 또는 감동을 북돋으려고 하는 서술법, 불안과 애수를 자아내는 어서따이미는 다소 학식 있는 독자라면 허다한 소설에 흔히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인데 새로 보는 책을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 한 개의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이외의 존재 이유를 갖지 않는 유일한 개성으로 생각하는 나에게는 그것이 프랑스와 르샹피의 특유한 정수로부터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하나의 요기같이 생각되었다. 그 나날의 일상사, 흔히 있는 것, 통용되고 있는 낱말 밑에 나는 뭔가 야릇한 어조, 억양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줄거리가 시작되었다. 그 줄거리는 당시 독서할 때 몇 장을 넘기는 동안에도 다른 것을 몽상하는 버릇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되었다. 또 이러한 방심 때문에 이야기 줄거리에 빈틈이 생기는 데다가 낭독하는 분이 엄마이고 보니 연애 장면을 모조리 그냥 지나가곤 하였다. 따라서 물방앗간 아가씨와 소년과의 상호간의 태도에 일어나는 기묘한 변화, 그것은 움트는 사랑의 경과로만 설명되는 것인데 그 변화가 깊은 신비의 자국을 남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모르는 그 원인이 샹피라는 이름으로 듣는 귀에 아주 부드러운 미지의 이름 안에 있다고 내 멋대로 상상하였다. 소년이 어째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 이름은 선명한 다홍색의 미혹적인 빛깔을 바라며 소년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충실하지 못한 낭독자였다고 해도 참된 감정의 억양이 있는 작품을 위해서는 그 경건하고도 소박한 해석, 아름답고도 부드러운 목소리 때문에 역시 훌륭한 낭독자였다. 실제 생활에서 어머니의 감동과 감탄을 야기시키는 것이 인간이고 예술 작품이 아닐 때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공손하게 목소리, 몸짓, 말에서 예를 들어 지난날 애를 잃은 모친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지도 모르는 수선스러움이라든가 노인에게 노령을 생각하게 하는지도 모르는 생일 또는 기념일에 대한 상기라든가 젊은 학자에게 싱겁게 생각되는지도 모르는 살림살이 이야기를 얼마나 삼가하려고 하는지 목격한다면 감동 어린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할머니로부터 이 삶에서 무엇보다도 탁월한 것으로 삼도록 훈육받았으며 또 한참 후에 가서야 내가 어머니에게 서적에서는 똑같이 무엇보다도 탁월한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가르쳐야 했던 그 자해, 그 정신적인 우월을 도처에 풍기고 있는 조르주 상드의 산문을 어머니가 읽을 때 흘러나오는 힘찬 낱말의 물결을 막을 것 같은 잔재주나 선멋을 목소리에서 모조리 내쫓도록 주의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위하여 쓰여진 듯한 글, 말하자면 전부가 어머니의 감수성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듯한 글에 꼭 알맞은 자연스러운 애정, 풍요한 다정스러움을 마음껏 쏟아 넣었다. 그러한 글보다 이전에 존재하여 글을 쓰게끔 암시했으나 낱말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을 작자 내심의 억양, 그것을 어머니는 몸속에 느끼고 드디어 그 글을 글에 필요한 가락에 실어서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락의 덕분으로 읽어가는 중에 동사 시제의 온갖 생경함도 경감되어
반과거나 정과거에는 자비로움이 있는 부드러움, 애정 가운데 있는 우수의 빛을 곁들이고 끝나가는 글을 시작해 가는 글 쪽으로 돌리고 음절의 진전을 빠르게 하는가 하면 느리게도 하여 음절의 장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균일한 리듬 속에 넣어 그처럼 흔해 빠진 산문에 정서가 풍부한 일종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양심의 가책이 가라앉아 나는 어머니가 곁에 있어주는 이 밤의 다사로움에 온몸을 내맡겼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러한 밤이 또다시 올 리가 만무한 것을. 그리고 이승에서의 가장 커다란 욕망, 이런 구슬픈 밤 시간에 언제까지나 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싶은 욕망이란 인생의 어쩔 수 없음과 만민의 소망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오늘 밤같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거짓말 같은 예외적인 일이 틀림없다고. 내일이면 나의 고뇌는 다시 시작되고 엄마는 이곳에 있지 않으리라. 그러나 고뇌가 진정되어 있을 때는 이미 나에게 고뇌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게다가 내일 밤은 아직 멀다. 나는 나의 마음에 들려주었다. 그때까지 이리저리 궁리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도 보다 더한 힘을 하나도 나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고뇌는 나의 의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오로지 그것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중간만이 아직 고뇌를 잠시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을 주고 있다고. 이렇듯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콩브레를 회상할 때 오랫동안 나에게는 몽롱한 어둠 한가운데 윤곽이 뚜렷이 드러난 반짝이는 일종의 담벼락 면박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번쩍이는 섬광 신호의 불꽃 또는 어떤 조명등이 건물의 한 모퉁이만을 비추고 다른 부분을 칠흑 같은 밤속에 그대로 잠그고 있는 것과 흡사했다. 그 반짝이는 한 모퉁이의 꽤 널따란 바닥에는 작은 객실, 식당, 무의식 중에 나의 슬픔을 만들어낸 수완씨가 이르는 어두컴컴한 오솔길의 어귀. 그 자체가 매우 좁고도 일그러진 절두 각추를 구성하고 있는 계단, 발 딛기도 무서운 첫 계단을 향할 때 지나가는 현관방이 있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엄마의 출입문인 유리 끼운 문이 있는 작은 복도가 달린 나의 침실. 한마디로 말해 언제나 같은 저녁 시간에 내가 보는 무대장치,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온갖 것으로부터 고립되어 그만큼 어둠 속에 홀로 뚜렷이 드러나 있는 무대장치. 내가 옷 갈아입는 비극에 꼭 필요한 무대장치다. 회상에 있어서 콩브레는 마치 얇은 한 개의 계단으로 이어진 2층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콩브레이는 마치 저녁 7시 시각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사실을 말하자면 묻는 이가 있다면 콩브레에는 다른 것도 다른 시간도 있었다고 나는 대답할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런 것은 단지 의지에 의한 기억, 이지의 기억에 의해서 회상되는 것이며 그 기억이 주는 과거에 대한 정보는 참된 과거를 하나하나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 콩브레의 그 밖의 것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갖지 않았으리라. 그러한 모든 것은 실제로 죽고 만 것이다. 나로서는. 영영 죽었는가? 그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은 모두 우연에 달려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우연,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우연은 흔히 첫 번째의 우연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켈트인의 신앙을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켈트인의 신앙에 의하면 우리가 여인 이들의 혼이 어떤 하등 동물, 곧 짐승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안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가 우연히 그 나무의 곁을 지나가거나 혼이 갇혀 있는 것을 손에 넣거나 하는 날, 이는 결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완전히 이뤄져 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면 죽은 이들의 혼은 소스라치며 우리를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마술 결박은 금세 풀린다. 우리에 의해서 해방된 혼은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와 더불어 다시 산다. 우리의 과거도 그와 마찬가지다. 과거의 환기는
억지로 그것을 구하려고 해도 헛수고요. 지성의 온갖 노력도 소용없다. 과거는 지성의 영역 밖,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물질적인 대상 안에 숨어 있다.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우연에 달려있다. 나에게서 나의 취침의 비극과 그 무대, 그 밖의 것은 하나도 콩불에 존재하지 않게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어느 겨울날, 내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추워하는 나를 보고 내 습관과는 반대로 차를 조금 들게 해 줌하고 제의한 적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생각을 고쳐 마시기로 했다. 어머니는 과자를 가지러 보냈다. 가리비의 가느다란 홈이나 조가비 속에 흘려넣어 구운 듯한 잘고도 통통한 푸티트 마들렌이라고 하는 과자였다. 그리고 이윽고 우중충한 오늘 하루와 음산한 내일의 예측에 풀죽은 나는 마들렌의 한 조각이 부드럽게 되어가고 있는 차를 한 숟가락 기계적으로 입술로 가져갔다. 그런데 과자 부스러기가 섞여 있는 한 모금의 차가 입 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소스라쳤다. 나의 몸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형용키 어려운 감미로운 쾌감이 외따로 어디에서인지 모르게 솟아나 나를 휩쓸었다. 그 쾌감은 사랑의 작용과 같은 투로 귀중한 정수로 나를 채우고 그 즉시 나로 하여금 삶의 무상을 아랑곳하지 않게 하고 삶의 재앙을 무해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삶의 짧음을 착각으로 느끼게 하였다. 아니 차라리 그 정수는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보명한 우연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존재라고는 느끼지 않게 되었다. 어디서 이 힘찬 기쁨이 나에게 올 수 있었는가? 기쁨이 차와 과자의 맛과 이어져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한없이 초월하고 있어서 도저히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 듯 싶었다. 어디서 이 기쁨이 왔는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어디서 파악하느냐? 2모금째를 떠 마신다. 거기에는 첫 모금 속에 있던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3모금째는 2모금째보다 다소 못한 것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 음료의 효력이 감소되어 가는성 싶다. 내가 찾는 진실이 음료 속에 있지 않고 나 자신 속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 음료는 내 몸속에서 진실을 눈뜨게 했다. 그러나 어떠한 진실인지는 모르는 채 점차로 힘이 빠지면서 막연히 같은 표시를 되풀이할 뿐이며 나도 이 표시를 해석할 줄 몰라서 후일의 결정적인 해명에 도움이라도 될까 하여 처음 그대로의 완전한 표시를 지금 곧 나의 의향대로 다시 한번 요청하고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찻잔을 놓고 정신을 되돌아본다.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정신의 소임이다. 하나, 어떻게? 심각한 불안정감. 정신이 그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나 탐구자 자체인 정신이 모조리 캄캄한 고장으로 되어 거기서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식의 보따리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의 심각한 불안정감. 탐구한다. 그뿐이랴. 창조하는 거다. 정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직면하고 정신만이 그것을 현실화시켜 다음에 그것을 정신의 광명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자기에게 다시 묻기 시작한다. 도대체 그 미지의 상태는 무엇이었나? 아무런 논리적인 표시를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그 명백한 행복감과 실존감으로 다른 온갖 잡념을 소멸시켰던 그 미지의 상태는 무엇이었냐고. 나는 그 상태를 다시 출현시키려고 애쓴다. 사고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차의 첫 숟가락을 마신 순간으로 돌아간다. 동일한 상태를 발견하나 새로운 광명은 없다. 나는 정신에게 더한 노력을, 도망쳐가는 감각을 다시 한번 붙잡아 데려오기를 요구한다. 정신은 감각을 다시 붙잡으려고 애쓴다. 이러한 정신의 비약이
아무 것에도 안 깨지게 나는 온갖 장애물, 온갖 잡념을 물리치고 옆방의 기척에 귀를 막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노력에 보람 없이 정신의 피곤만을 느껴 이번엔 반대로 지금까지 금했던 휴식을 시켜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며 첫 시도를 하기 전에 원기를 회복하도록 강요한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 앞에 허를 만들어 그 첫 한 모금에 아직 새로운 맛을 또다시 정신에 직면시킨다. 그러자 나의 몸 안에 깊은 심연에 빠진 닷처럼 끌어올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해 떠오르려고 꿈틀거리는 것을 감촉한다. 그것이 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천천히 올라온다. 나는 그것의 저항을 느끼며 그것이 지나오는 거리의 소란한 소리를 듣는다. 그렇다. 자아의 밑바닥에서 그와 같이 떨고 있는 것. 그것은 그 미각과 결부되어 그 미각의 뒤를 이어 자아의 거죽으로 올라오려는 심상. 시각의 추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멀리, 너무나 어렴풋이 파닥거린다. 뒤숭숭한 색채에 포착할 수 없는 회오리가 빙빙 돌면서 내는 무색의 반영을 나는 겨우 알아보지만 그 형태는 식별할 수가 없고 잔뜩 믿는 유일한 통역자처럼 그 반영에 대하여 그것과 동시에 태어나고 그것과 떨어질 수 없는 반려의 표시인 그 미각을 번역해 주기를 청하며 그것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 어떤 과거의 시기와 관련이 있는지 가르쳐 주기를 청할 수도 없다. 지금 동일한 순간의 인력이 그처럼 멀리서 와서 자아의 깊은 밑바닥에서 이 옛 순간을 유인하며 움직이며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이 추억, 이 옛 순간은 과연 나의 맑은 의식의 표면까지 도달할 것인가? 나는 모른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느낀다. 추억이 멈추고 다시 가라앉았나 보다. 그것이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다시 올라오리라는 것을 누가 알랴. 몇 번이나 나는 다시 시작해 가라앉은 추억 속으로 몸을 기울여야 한다. 그때마다 온갖 어려운 소임, 중대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나태가 머리를 쳐들고 그런 따위는 그만두고 단지 수고 없이 되새기는 오늘의 권태나 내일의 욕망을 생각하면서 차라도 마시라고 권유한다. 그러자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이 맛, 그것은 콩브레 시절의 주일날 아침 내가 레오니 고모의 방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갈 때 고모가 곧잘 홍차나 보리스꽃을 달인 물에 담근 후 내게 주던 그 마들렌의 작은 조각의 맛이었다. 여태까지 푸티트 마들렌을 보고도 실제로 맛보았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회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유는 아마 그 후 과자 가게의 선반에서 몇 번이고 보고도 먹어보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 심상이 콩브레 시절의 나날과 떨어져 보다 가까운 다른 나날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혹은 그처럼 오랫동안 기억 바깥에 버려진 그런 기억에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분해되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물의 형태 또한 근엄하고도 숫저운 스커트 주름에 쌓여 그토록 풍만하고 육감적인 과자의 작은 조각이 같은 모양도 없어지거나 잠들어 버리거나 하여 의식에 또다시 결부될 만한 팽창력을 잃고 만 것이다. 그러나 옛 과거에서 인간의 사망 후 사물의 파멸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에도 홀로 냄새와 맛만은 보다 연약하게 그만큼 보다 뿌리 깊게 무형으로 집요하게 충실하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넋처럼 남아있어 추억의 거대한 건축을 다른 온갖 것의 폐허 위에 환기하며 기대하며 희망하며 거의 촉지되지 않는 냄새와 맛의 이슬방울 위에 꿋꿋이 버티는 것이다. 그런데 레오니 고모가 나에게 준 보리스꽃을 달인 더운 물에 담근 한 조각 마들렌의 맛임을 깨닫자 왜 그 기억이 나를 그토록 행복하게 하였는지 아직 모르고 그 이후의 발견도 한참 후일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즉시 거리에 면한 고모의 방에 있는 회색의 옛 가옥이
그게 무대 장치처럼 나타나 이 원체 뒤에 나의 양친을 위해 뜰을 향해 지어진 작은 별채와 결부되었다. 그리고 이 회색의 가옥과 더불어 마을 점심 전에 심부름을 가곤 했던 한 광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떠한 날씨에도 내가 쏘다니던 거리들, 날씨가 좋을 때만 다 같이 걸어간 길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치 일본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놀이, 물을 가득 채운 도자기 사발에 작은 종이 조각을 담그면 그때까지 구별할 수 없던 종이 조각이 금세 퍼지고 형태를 이루고 물들고 구분되어 꿋꿋하고도 알아볼 수 있는 꽃이 집이 사람이 되는 놀이를 보는 것처럼 이제야 우리들의 꽃이란 꽃은 모조리, 스완시의 정원의 꽃이란 꽃은 모조리, 비본 내의 수련화 마을의 선량한 사람들과 그들의 조촐한 집들과 성당과 온 콩브레와 그 근방, 그러한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고 뿌리를 내려 마을과 정원과 더불어 나의 찻잔에서 나왔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